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회계학을 진행할 건데, 예. 자, 시작이 재무회계가 아니라 그 원가관리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목적하는 게,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고, 또 전공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학은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간평이라든가 관세사 시험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목적이 일단은 60점 이상을 맞으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60점이 40문제가 나오는데 시간을 한 50분 정도 내가 투여를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50분을 투여해가지고 6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이게 이제 점수로 60점이라서 저게 뭐 그닥 어려울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다른 지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절대적인 이런 점수가 아니라 이제 약간 좀 비교값을 비율로 우리가 표시해 보게 되면 60점 이상을 맞으려면 총 40문제를 풀어가지고 몇 개를 넘겨야 돼? 16개인가요? 맞죠? 16문제죠. 예, 16문제 이상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예. 맞나? 16 나누기 40 하게 되면. 아, 그럼 꽈락이구나,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일단은 40점. 일단은 이거 꽈락은 넘겨야 되는 거죠. 꽈락 넘긴 것도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예. 다른 것도 전공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꽈락 넘기면 또 무조건 합격이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0이면 24가 되겠죠? 예, 24문제. (40문제) 60점이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이제 40문제를 다 푼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문제를 맞추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때 여기 기준값에 해당되는 비교값에 해당되는 16문제를 넘겨야 된다. 분자가 비교값이 되는 거죠. 24문제를 요걸 이제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분자 분모로 표시하게 되면 여기 이제 기준값이 있어요. 기준값. 그러니까 이걸 전제하에서 이걸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50분 안에 여러분들이 40문제를 다 푼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회계하기 어렵다는 게. 이거 맞추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 50분 안에 이 40문제를 푼다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50분 안에 이 문제가 사이즈가 크거든요. 회계학은. 또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한번 그냥 읽는 데만 해도 한 1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분 안에 만약에 이거를 40문제를 못 풀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30문제 이상 풀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접했을 때 내가 처음 1년 공부하고 30문제 푼다.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30문제를 푼다는 가정하에서 50분에. 그러면 이제 꽈락을 넘기는 점수는 실질적인 점수는 40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3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맞출 확률이 16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6 나누기 30 하게 되면 이건 거의 53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60문제는 이거는 80점이에요. 물론 이제 찍은 건 다 틀렸다는 가정하에서 보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사고가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60점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50분 안에 30문제 이것도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거의 실질적인 체감 점수는 8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또 시험장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시험장은 또 평소에 공부하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기 실력을 더 발휘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회계학을 많이들 어려워해요. 이 많은 내용을 또 1년 안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이 회계학을 일단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이걸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죠? 이게 끌어올리면 이게 끌어올리는 게 이게 실력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시에
이것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는 문제를 빨리 이해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야. 기본서 공부할 때부터. 기본 내용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그게 되겠지라고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기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공부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문제를 빨리 푸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지만 실제 이게 체감적으로 입시험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1년을 준비를 했을 때 기본서 준비하고 회계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객관식 가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높이려면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을 많이 해야지만 문제를 빨리 왜냐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관세사든 또 간평사에서 나오는 그 시험 문제는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 문제가 이제 어렵다 쉽다를 떠나가지고 그쵸 우리가 평소에 봤던 그런 예측 가능한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가 거의 8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하면 이게 40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답률도 높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늘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 공부할 때부터 처음부터 기본서 공부할 때부터 이 문제를 많이 접해야 돼요. 기출문제를. 기출문제를 많이 읽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돼요.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문제를 풀어서 완벽하게 맞추겠다.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 이제 1년 안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많이 읽으시는 분이 회계학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라고는 하진 않아요. 문제는 딱 한 번 푸는데 근데 많이 읽으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익숙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시험장 가서 그 내용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 그러면 두려움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좀 회계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면 실제 시험에서는 그건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늘리는 방향으로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복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도도 조금 빨리 나가게 될 거고. 근데 처음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회계학이 처음에 막 이렇게 알고 가다가 이제 모르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것도 알게 나오고 그 뒤에는 거 또 알게 되면서 이게 다시 또 이제 느낌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전체를 다 1회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회독, 3회독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1회독 할 때가 처음 굉장히 답답하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회독수를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코로나 시국에 맞이해가지고 제일 필요한 그 인내심이죠. 회계학이 가장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투입과 산출 관계가 바로 직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1장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 1장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투입과 산출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시간이 있고 대신 그러니까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공부 시간이다. 이게 점수다.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에서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투입한 만큼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직결이 되는 건데 회계학은 절대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옵니다. 이게 시간을 투입을 해도 그냥 실력이 머물러요. 오히려 더 감소할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나죠. 근데 어느 시간 이제 정도 딱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원가 관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식 모양의 이제 원가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준고정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성해야 될 이제 이 목표 점수는 이제 60점이면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회계학 60점 맞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넘어서면 되는 건데 요 기간이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다 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인내심 가지고 잘 참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실력이 팍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계학 성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40문제에 이거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되려면 원가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가는 더더욱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을 알고 가면 시험 문제 딱 보고 아 이게 어떤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목에는 안 그래요. 제목에는 읽어봐야 그 문제 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일단은 문제를 읽어봐야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여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원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원가는 그냥 딱 보면 이게 내가 어디서 풀었던 그 문제다. 그 전형적인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원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 공부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무회 회계하고 재무회계 또 내용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무회계를 먼저 접근하시는 분들이 이 40문제에서 30문제가 재무회계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문제가 원가관리회계니까 다들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투입되긴 하지만 이거 공부하고 이거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공부하고 이거 해가야 되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 원가관리회계 중요하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니까 다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가관리회계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를 잘하시면 회계하기 의외로 생각보다 육시점 맞기가 쉬워질 거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원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쟤는 왜 이상하게 원가부터 먼저 하지?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내심 있게 따라오다 보면 나중에 그 이유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된 이렇게 성격을 말씀드렸고, 일단은 제가 보강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하다 보면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좀 줄이려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바로 그냥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원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원가 얘기든 재무 얘기든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일단 회계 원리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재무 얘기는 회계 원리가 선행이 돼야지만 그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가 얘기는 그 회계 원리에서 앞부분 그 복지포기 원리 있죠. 차대만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가 얘기는 이거는 재무 얘기하고는 달리 이거는 회계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다 계산이에요, 계산. 그냥 정해진 틀에서 계산하는 거고 그냥 관리 얘기는 정해진 어떠한 개념 가지고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회계는 아니에요. 재무제표 작성 회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분계를 잘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뭐 첫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차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장에 원가관리회계 기초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서 원가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 특정 목적이라는 거는 뭐 그 밑에 이제 원가의 분류에도 나와 있듯이 이 원가가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 기준이 다르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이한 목적에 따라 상이한 원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뭐 유명한 말이니까 그렇죠. 원가 교과서에 이제 뭐 처음 나오는 건데 상이한 목적에 상이한 원가다. 목적이 다르면 원가도 다르게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특정 목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 작성이 목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에서는 이제 뭐 제품 제조와 관련해서는 제조 원가, 그렇지 않은 건 비제조 원가, 또 의사결정 관련해서는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또 성과평가 측면에서는 통제 원가 또는 우리가 통제 불능 원가, 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아무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자원이다. 그게 밑줄이죠. 경제적 자원은 희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원으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돈이죠, 돈. 그렇죠. 근데 경제적 자원의 희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경제적 자원이 희생이 됐다는 거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경제적 자원을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현금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했을 때 현금의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는
다른 자산의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이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현금이라고 가정해보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대변에 적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차변을 우리가 이제 뭘로 계상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지출한 현금에 대해서는 차변을 뭘로 계산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지출로 인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 즉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에 기여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산으로 계상을 하는 거예요. 자산의 정의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자산으로 계상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발생 시 당연히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수익에 이제 기여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없을 경우에 또는 불확실할 경우에 자산 또는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한다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원 희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지출을 의미하는 건데 그 지출 금액은 그렇죠. 둘로 구분한다. 수익에 기여했다. 자산. 수익에 기여하지 못했다. 비용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익에 기여한 거고 이거는 수익에 기여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둘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산 계산될 때 자,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 이 원가는 우리가 원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가성이 있는 지출은 자산으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가성이 없는 거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원가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자, 이 원가의 분류가 중요해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가의 분류를 잘 하시면 자, 원가에 대한 이제 개념이 이제 잘 들어서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원가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가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원가로 분류한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그렇죠? 목적이 다르면 원가도 서로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가지고 원가를 우리가 서로 다르게 분류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자, 1번이 기능별 분류가 되는 거죠. 기능에 따라서 지출된 원가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제조 원가하고 비제조 원가로 구분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원가액이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냐면 크게 기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 공부하는 그 대상 기업은 상기업이에요, 상기업. 그렇죠? 그리고 재무회계 내용은 이 상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기본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있잖아요. 그걸 작성하는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즉 회계 원칙이죠.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그 회계 원칙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의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 원칙 이걸 공부하는 게 이게 이제 재무회계예요. 우리가 30문제 나오는 하나의 이제 규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제표 작성 원칙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형태의 기업이 있냐면 제조기업이 있어요.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차이는 상기업은 완성품을 구입해서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기업이 되는 거고 제조기업은 완성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구입해서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기업 같은 경우에 이 영업주기는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정상 영업주기다 이제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얘 영업주기는 상품을 매입해서 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대금으로 회수하는 거죠. 이러한 영업주기를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업주기를. 이게 이제 상기업의 영업주기가 되는 거고.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상품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대금 회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제조활동이라는 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제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하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대금 회수. 주로 이제 판매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판매 관리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제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활동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원재료를 매입하고 생산하는 즉 제조 단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제조 단계. 그 다음에 판매 대금 회수하는 거. 판매 관리 활동이 되는 거죠. 지금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기능에 따른 분류로 우리가 제조하고 비제조로 구분하는 거죠. 그럼 판매 관리 기능이 있고 이거는 제조 기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비제조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제조 활동 또는 비제조 활동. 이렇게 이제 활동으로 구분했다는 게 바로 기능별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서 기능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능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이제 둘로 구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조 활동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얘가 이제 뭘로 등장하냐면 공장이라는 게 나와요. 공장. 그렇죠? 예.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는 제조 활동을 위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걔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조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제조 활동 여기에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본사 또는 영업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본사란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활동의 예하고 이 비제조 활동 원가의 예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원가에서 공장이란 말이 앞에 붙으면 그건 다 무슨 원가가 되는 거예요?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그때는 이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제조 원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제 비제조 원가 그 둘로 구분하는데 회계처리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조 원가에서 발생하는 이 원가는 발생 시 발생이라는 게 이제 이 원가가 이제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제조 활동을 위한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제조 원가가 발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발생 시 일단은 뭘로 처리하냐면 다 원가성이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자산 계상한다는 거야. 무슨 자산으로 계상하냐? 여기서 지금 제품을 생산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는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이라든가 또는 휴대폰에 그죠? 거기 투입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품의 원가를 구성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제조 원가는 자, 발생 시 일단은 자산 계상하는 거야. 그리고 이 자산은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반도체 제품하고 이 휴대폰은 다 무슨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야? 판매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이 자산 제품이라는 거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니까 당연히 얘는 재고 자산을 구성하겠죠. 우리 회계원리에서 공부했듯이 판매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산 계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나중에 그죠? 판매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판매 시에 그때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자산을 그때 비용으로 대응시키라는 거예요. 일단 자산 계상했다가 판매가 되면 이제 수익을 창출할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경제적 자원의 지출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이 희생분이 자산이 감소하면서 비용 계상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의 비용을, 그때의 수익을 우리는 매출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때의 비용을 매출액에 기여한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비용. 매출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산 계상했다가 판매 시 비용 처리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수익을 창출하면서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우리가 계상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재고자산. 이때 재고자산의 명칭은 이제 제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조원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비제조원가는 이게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뭐냐면 광고비 있잖아요. 광고 선전비라든가 또는 본사 건물의 뭐 관리비라든가 뭐 판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했다고 우리가 그렇죠? 물론 이제 수익의 창출에 기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창출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산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냐? 얘는 발생 시 회계는 보수적인 관점이니까 불확실하면 되도록이면 자산으로 계산하지 말고 비용 처리하라는 거야. 불확실하면 비용으로 떨라는 거야. 그렇죠? 보수적인 관점. 네. 자, 그래서 발생 시 얘는 비용 처리한다 하는 겁니다. 일종의 무슨 성격이 되냐면 판관비 성격이 되는 거야. 비제조 원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제조 원가에서 발생하는 얘는 우리가 앞에서 저기서 얘기했을 때는 얘는 원가성이 있는 지출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얘는 원가성 없는 지출로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제 용어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원가에 분류해서 9페이지에서 자산화 여부 있죠? 자산화 여부를 잠깐 봐주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고 가능 원가하고 재고 불능 원가 있죠? 그 밑줄 긋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용어예요. 시험에 문제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재고 가능 원가는 뭐냐면 제품이 판매될 때까지 재고 자산으로 계상하고 판매 시점에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하는 원가다 하는 겁니다. 바로 요 놈이죠. 판매 직전까지는 우리가 재고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판매 시점에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제조 원가 같은 경우에 자산 계상되는 즉 재고 자산의 원가를 구성되는 요 원가는 우리가 재고 가능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재고 자산으로 이제 계상할 수 있는 원가다 하는 겁니다. 누가? 제조 원가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제조 원가 있죠? 얘는 자산으로 계상될 수가 없죠. 발생 시 다 뭘로 처리하는 거야?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고 불능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용어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용어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재고 가능 원가에 대한 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재고 불능 원가에 대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은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이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재고 가능 원가 또는 재고 불능 원가.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원가 계산에 따라서 이제 이 재고 가능 원가가 가지고 또 디테일하게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조 원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는 재고 가능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 본사에서 발생하는 요 비제조 원가는 이거는 그냥 발생 시 다 비용 처리되는 원가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나중에 또 이제 디테일해지는 부분은 뒤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가지고 이제 제조 원가 이렇게 분류했는데 자, 얘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원가의 분류에서 첫 번째 기능에 따른 분류하고 두 번째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 세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잘 하시면 원가가 쉬워져요. 예, 요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잘 하시면.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한 언급은 계속 이제 반복이 돼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제조 원가하고 요 비제조 원가지 1번하고 3번을 이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추적 여부에 따라서 1번과 3번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이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공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는 다 이제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사. 제가 예를 들는데 삼성전자를 두는데 저 삼성전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이니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이 평택이나 뭐 이렇게 수원 가면 삼성전자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품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요 본사는 요 강남에 있죠. 강남 서울 한복판에 삼성전자 본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제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이제 비제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는 이제 우리가 제조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능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제조 기능. 그 다음에 여기는 비제조 활동. 여기 이제 수많은 원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가 관리 얘기에서, 우리가 이제, 원가 관리 얘기에서는 이제 얘가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중요한 장소가 아니라 얘가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야. 여기서 발생하는 이 투입된 생산 요소의 이제 제품을 어떤 산출하기 위해서 투입된 요 생산 요소의 원가를 우리가 이제 제품의 원가, 산출된 산출물의 원가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가 계산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투입하고 이러한 산출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입이 바로 이제 투입 요소.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생산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생산품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원가는 결국 이 투입과 관련된 원가. 얘를 먼저 어떻게 되냐면 집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투입의 생산 요소에 대한 이 원가들을 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출물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요거 원가 계산을 얘기할 때는 회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요 생산 요소의 투입 원가 있죠. 걔네들을 집계해가지고 회계 기간 기말에 가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다 완성된 뭐가 있어요. 제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완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공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품과 미완성품의 이 집계된 원가를 배부하는 거예요. 완성품에 얼마, 그 다음에 미완성품에 얼마, 그걸 배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가 배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발생한 투입된 원가를 집계한 다음에 그걸 기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1년 동안에 계속 이제 투입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말에 가보면 완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미완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완성품 원가. 그걸 제품 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말 제품. 그 다음에 이제 미완성된 게 뭐가 되는 거야? 그거는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가를 집계하고 완성품과 미완성품에, 이거 배부하는데 이 배부 대상은 바로 뭐냐면, 완성품과 미완성품을 배부하는 게 원가 계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판매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판매되지 않고 남은 거는 이제 기말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어디서 다 공부했냐면 재무회계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요 뒤에 이루어지는 회계 처리 단계는. 그럼 원가에서는 이제 뭘 공부하는 거냐면 요 집계된 원가가 그쵸 완성품에 얼마, 그 다음에 미완성품에 얼마, 그쵸? 이걸 계산하는 게 바로 원가 계산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원가 계산을 우리가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원가 중에서 이 원가 대상, 여기 이제 이게 원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원가 대상에 직접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사과 주스를 만든다. 그러면 사과 주스 한 잔을 만드는데 사과 한 개가 투입이 돼요. 그러면 그 사과 한 개는 직접 추적이 가능한 거죠. 사과 주스라는 생산품에 사과가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잔에 한 개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럼 한 잔에 그 투입된 사과 원가는 한 개, 그거 100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100원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직접 추적이 가능한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과 주스도 만들고 오렌지 주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드는데 다 믹서에 갈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믹서기 기계장치잖아요, 일종의.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근데 걔는 어떤 특정 대상에 추적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왜 그러냐면 사과도 갈고, 오렌지도 갈고,
그다음에 또 뭐 아는 과일이 사과하고 오렌지밖에 없어. 그렇죠? 여러 가지 주스 만드는데 가는데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는 거잖아요. 걔는 직접적인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런 원가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간접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는 특정 대상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근데 간접 원가는 특정 대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얘한테도 해당이 되고 얘한테도 해당이 되고 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원가다 그러면 공통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되는 여러 개의 원가 대상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원가. 그건 간접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 집계하고 요 배부하는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원가 대상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해 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3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가를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형태별로 한번 분류를 해본 거예요. 원가의 형태별로. 도대체 공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원가가 이루어지냐.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투입 요소가 바로 뭐냐면 재료하고 노동력이에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생산하기 위한 투입된 원재료하고 노동력이 가장 대표적인 투입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재료비, 재료 원가, 뭐 재료비 해도 뭐 같은 말입니다. 빗자를 쓰든 원가를 쓰든. 근데 뭐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빗자로 썼는데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이제 원가성이 있으니까 그냥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되는 거예요? 비용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재료 원가,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 원가가 있어요. 노무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조 활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조 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조 경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을 이제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수많은 원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적용하는 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정리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정리하다가 나중에 그거 암기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잘한다는 거는 분류를 잘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수많은 원가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는 거야. 발생하는 형태별로 보니까. 그러니까 재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노무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잡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걔네들 다 합쳐가지고, 걔네들은 분류 자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구분한다는 게. 그쵸? 제조 경비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우리가 집계하고 배분하려는데, 그래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에 따라서 분류하냐면, 해당되는 이 원가 대상의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런 겁니다.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이제 생산되는 이제 이러한 제품이 있는 건데,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과 주스.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그렇죠? 배 주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원가들 중에서 어떤 특정 제품에만 해당되는 원가 이게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가를 우리가 뭐예요? 추적 가능한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추적 가능한 원가는 직접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재료 원가도 그렇죠? 네. 자,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배인데 자 각각 사과, 오렌지, 배는 각 해당되는 제품 대상에 각각 구분되는 거고 추적이 가능한 거죠. 오렌지 주스에도 설마 사과를 넣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네들 간에 이렇게 원가 대상 간에 추적이 가능한 그런 원가들이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앞에다가 이제 뭘 붙여주면 되는 거야. 직접이란 말을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죠. 직접 재료 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향료나 설탕 같은 거는 설탕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물론 추적하자면 추적할 수가 있겠죠. 여기 한 줌, 여기 두 줌. 근데 누가 추적해 안 해요? 안 하죠?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추적에 대한 실익이 없는 원가가 있어요. 그런 원가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뭐예요? 공통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앞에다 이제 뭘 붙여주면 돼요? 간접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걔는 이제 간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자 우리는 직접 그 다음에 간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재료비 중에서도 또는 가구 공장에서 가구 집에 별로 가구가 없어가지고 침대, 뭐 식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 투입되는 원목들은 다 다를 거잖아요. 침대 매트릭스. 설마 뭐 식탁에 뭐 매트릭스 깔고 먹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다 앉아요. 추적이 가능한 원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못, 그 다음에 본드, 접착제 이런 것들은 그거는 누가 추적을 해요. 실익도 없잖아요. 나사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재료긴 하지만. 그죠? 공통원가 성격이 간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과 간접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 계산이 쉬워져요. 왜 그러냐면 직접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추적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몇 개가 들어갔고 그게 개당 얼마인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건 결국 수량과 단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회계는 다 수량과 단가예요. 수량 요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가 요소, 금액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량당 하나의 단가. 근데 얘네들은 다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건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야? 공통원가인 간접원가죠? 그러니까 걔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걔는 뿌려주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니까 간접원가는 모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배부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개별원가 계산에서 공부했지만 그걸 조업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ABC 원가 계산에서는 그걸 원가 동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온 얘기예요. 그냥 뭐 듣고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접 원가는 직접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건 계산기만 있으면 돼요. 몇 개, 얼마 이렇게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는데 간접 원가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만 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속하는 거니까. 걔네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나중에 다 간접 원가는 다 싸잡아 모았다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얘네들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직접 원가는 배분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걔는 직접 추적이 가능한 거죠. 직접 원가는 이 원가 대상의 원가를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직접 부과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야. 얘는 부과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고 얘는 직접 부과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얘는 모았다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각 원가 대상에 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배부한다. 그렇죠? 또는 배분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게 쉬울 것 같아? 이게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어렵죠. 그렇죠?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도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통원가의 간접원가의 배부가 원가 계산의 이제 주요 그렇죠? 토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업종별로 다양한 원가 계산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는 과정이다. 근데 집계해서 배부를 할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거는 그냥 추적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모아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가지고 뿌려주면 된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가를 형태별로 구분했을 때 자, 재료 원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 관계에 있는 직접 원가. 그렇지 않은 거는 간접 원가로 구분한다. 그래서 재료 원가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노무 원가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종업원 급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이제 이 노무 원가는 공장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의 급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장의 종업원을 이제 둘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공장에 있는 이 종업원을 이 종업원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노동자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한마디로 뭐냐면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제품 만드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험에서는 생산직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우리가 노조 파업한다 그러면 누가 파업을 하는 거야?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공장에 일반적인 관리 활동을 위한 노동자들 있죠. 공장에 뭐 자재부서라든가 또 총무부서라든가 등등등. 그렇죠? 인사부서라든가 뭐. 자, 그러면 인사는 뭐 보통 여기에 있죠. 본사에 있죠. 네. 관리직 노동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이 받는 이제 이 임금의 형태가 서로 다른데 생산직 노동자는 기술자잖아요. 그럼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 다르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임금을 받는 거는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니죠. 아, 내가 만약에 고난이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숙련공인데 미숙련공이 있어요. 그럼 숙련공이 1시간 일한 거하고 미숙련공이 1시간 일한 거하고 그게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급여를 받을 때 일정에 1년에 얼마씩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자기 기술에 따라서 자기가 일한 시간에 비례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받는 임금의 형태가 이분들은 시급이에요. 시급. 그죠? 시급이라고 그러니까 편의점에는 알바생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일한당 시간에 따라서 그죠? 숙련공은 10만 원 받는 거고 미숙련공은 1시간에 10,000원 받는 거예요. 시급 형태로 받는 거예요. 교과서상에서도 이제 이분들은 이제 시급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관리직 노동자죠. 그렇죠? 이분들은 그냥 정해진 1년에 정해진 급여를 받는 거예요. 연봉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자, 그래서 정해진 일정한 연봉을 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이거는 일한 시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서 생산하는 이 원가 대상인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생산직 노동자가 되는 거죠. 왜? 사과 주스 하나 만드는데 1시간 투입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시간당 10,000원 받는 거고, 오렌지 주스 만드는 사람은 1시간 투입해서 시간당 8,000원 받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직 노동자야 이 급여, 시급으로 받는 이 급여가 바로 노무원가 중에서 바로 뭐예요?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직접 노무원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추적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공장의 운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분들도 결국은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니까 그 원가는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직접적인 추적은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추적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여기서 일한 시간에다가 그 시간당 뭐예요? 그 페이를 딱 곱해주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나중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뿌려주는 거.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각각 원가 대상에다가 배부 기준에 따라서 뿌려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분들이 받는 원가가 바로 뭐냐면 간접 노무비. 간접 노무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공장에서의 종업원 급여, 일단 종업원을 둘로 구분해요. 생산직 노동자하고 관리직 노동자. 그렇죠? 제품 생산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공장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시급을 받는 거고 해당되는 원가 대상의 제품에 직접적인 그렇죠? 추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노무원가. 이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간접 노무원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런 걸 알아야지만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읽었을 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전기세, 수도세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원가들은 일단 우리가 교과서상에서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냐면 얘네들은 이 제품 생산을 위한 다양한 경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조 경비는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일단은 다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간접 원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 경비가 되는 거죠. 물론 직접 경비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 상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제조 경비를 다 일단은 무슨 원가로 처리한다? 간접 원가로 처리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이거를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재분류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직접 원가부터 먼저 쓰면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 원가. 제가 이제 앞으로 직접 재료 원가를 표시할 때 모든 교과서에서 이제 뭐 영어의 약자를 사용하는데 DM이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디렉트 머티리얼 코스트. 그렇죠? 네, 재료비가 머티리얼 코스트. 그래서 DM 하면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이건 제가 이제 앞으로 DL로 표시할 거다 하는 겁니다. 디렉트 직접이죠. 레이버 코스트.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바로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간접 재료비 있었죠. 이제 간접 붙는 거 다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노무원가도 요거 간접 노무비 있었잖아요. 그러면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경비. 일단은 간접 원가로 다 취급한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다 간접이죠. 이걸 싸잡아가지고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는 간접 원가다 해가지고 얘를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를 OH 이렇게 쓸 거예요. 오버헤드 코스트예요. 오버헤드 코스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원가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조 원가를 크게 추적 가능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원가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기능에 따라서 제조 원가, 제품의 제조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원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되는 거고, 이 제조 원가를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한다는 거죠. 형태별로 구분했다가 원가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건 당연히 기본 사항이 되는 거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 제조 원가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자, 이렇게 했을 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 얘네들을 묶어서 가장 제품 생산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본 원가, 시험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원가. 타 시험에서는 이게 영문으로도 나왔어요. 프라임 코스트, 주요 원가라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죠? 기본 원가라 하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 합계 또는 직접 원가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재료가 투입이 되면 공장에서 이제 이 원재료를 내가 구입해가지고 이 제품 생산을 위해서 이거 투입을 하죠. 그러면 이제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이걸 제품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공 원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노후비하고 제조 간접비 합계. 얘를 우리는 가공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재료의 가공을 통해서 이 원재료가 제품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전환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재료가 제품으로 전환된다. 영어에서 컨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컨버전 코스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원가, 가공 원가, 기초 원가, 전환 원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에 거기에 기본 원가, 가공 원가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조 원가를 이렇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조 원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놈이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항목이 바로 이 놈이에요. 이거 제조 간접 원가. 이 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조 간접 원가. 그럼 이제 제조 간접 원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얘 특징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조 간접비의 특징. 여러분들이 이제 제조 간접비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일단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특징.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특정 제품에 해당되는 원가가 아니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원가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공통원가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통원가다. 여러 제품의 여러 원가 대상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원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는 공통원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원가, 노무원가처럼 단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 가지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원가 중에서 저 직접 재료비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항목이 다양하다. 여기 아마 책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표시를 해두세요. 필기를 해두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보통 제조관점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 특징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 원가 계산을 할 때 얘네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다루질 않아요. 직접 재료비 따로, 직접 노무비 따로. 그럼 이게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런 원가 계산할 때 얘네들은 다 묶어서 해요. 다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모아서 하나의 원가 집합으로 관리한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간접원가, 공통원가 성격이잖아요. 그걸 뭐하러 따로따로 분류해가지고 따로따로 뭐 배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 모아서, 그렇죠? 우리가 공통된 배부 기준으로 우리가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가 집합이다. 그걸 원가 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풀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글바글 하잖아요. 꼬마들. 네. 원가 집합이다. 이게 바로 이제 제주관점 원가의 특징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개념을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비제조 원가는 얘는 그냥 이 사실만 알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원가에 대해서 다루는 대상은 얘거든요. 우리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품 제조 활동과 무관하며,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본사에서 발생하는 주로 판매 관리비 성격이 되는 거죠. 기능이. 판매 관리비. 이건 바로 비용 처리니까 원가라는 표현을 안 써요. 원가성이 있는 걸 원가라는 표현을 쓰면 그냥 판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매 관리 활동과 발생하는 원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판매 관리비 이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종업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본사 종업원을 좀 더 우리가 요 급여도 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울게요.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원가 행태에 따른 구분.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개념도 어렵고. 그거 설명을 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본사에서 이제 종업원,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본사 종업원을 또 둘로 구분을 해요. 공장에 있는 종업원은 생산직 노동자하고 관리직 노동자로 구분했죠. 본사는 얘는 주로 이제 판매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직 사원이 있을 거고 관리직 사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판매직 사원, 영업사원이 되는 거예요. 또는 영업사원. 그 다음에 관리직 사원. 이렇게 구분되는데, 자, 이들이 받는, 그렇죠, 임금의 형태는, 자, 현대자동차의 영업사원, 판매직 사원은 만약에 일정한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동차를 팔려고 할까? 한 대도 안 팔아도 그냥 연봉 5천만 원. 뭐 100대를 팔아도 5천만 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임금의 형태가 어떻게 주냐면 자기의 성과에 비례하게 받는 거예요. 마치 아까 공장의 노동자는 자기가 일한 시간에 비례하고 받는 것처럼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과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성과를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사의 어떤 본사 건물에 대한 관리 운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요게 이제 아까 이제 공장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생산직 노동자, 관리직 사원, 뭐 또는 관리직 노동자. 아까 이분들은 시급을 받는 거죠. 이분들은 연봉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여기 이제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할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대한 개념을. 이거는 형태가 아니라 행태예요, 행태. 그 행태라는 게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얘는
몇 개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얘를 성과를 측정할 때 성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판매량이 되겠죠? 예. 이 판매량이라는 어떤 측정 기준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판매량에 따라서 이 성과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죠. 비례적으로. 판매량이 많으면 이 원가의 총액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게 되는 거고, 판매량이 적으면 이 원가의 총액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일을 많이 하면 시급을 받는 거니까 일을 많이 할수록 자기가 받는 뭐예요? 연봉이 급여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이거는 주로 뭐야? 생산량. 이거는 이제 산출물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측정 기준이고 또는 노동 시간이 되겠죠. 자기가 일한 시간. 투입 요소의 관점에서 측정 기준은 뭐 이렇게 노동 시간. 이러한 측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 노동 시간이 많아지면 생산량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에 따라서 이 원가의 총액도 비례하게 증가하고 감소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런 측정 기준과 무관하죠. 몇 개 팔았는지 상관없는 거잖아. 얘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운영 관리예요. 무관하다는 거죠. 이것도 무관하다는 거죠. 그냥 이거는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죠. 비례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변동되고 이건 변동하지 않죠. 그랬을 때 이 위에는 얘네들의 원가, 즉 분사공원의 판매직사 영업사원의 이런 노무비하고 공장에서의 생산지 노동자 급여는 그렇죠? 각각의 이런 판매량, 생산량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 일을 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뒤에서 소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조업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조업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거고 이거는 조업도와 뭐예요? 무관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업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거를 우리는 변동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가가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조업도 수준에 따라서. 이거는 조업도 수준과 무관하게 원가가 그냥 항상 일정한 거죠. 이런 원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하게 발생하는 게 변동원가. 그렇지 않은 게 고정원가. 그러면 이제 종업원에 해당되는 게 이제 누군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본사에서 발생했으니까 이걸 변동 판관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제조활동에서 발생했으니까 이 생산지 노동자의 직접 노무비죠. 이거 직접 노무비.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이게 직접 노무비잖아요. 근데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변동 제조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변동과 고정으로 구분하잖아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직접과 뭐예요? 간접으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직접 원가였죠. 직접 노무비. 이거는 간접 노무비죠. 그 다음에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조업도에 비례하게 발생하죠. 변동원가. 제조활동에서 발생하니까 변동제조원가. 이거는 판매관리활동에서 발생하니까 변동 판매관리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요 놈은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까다롭고 나머지는 뭐 변동 고정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제조기업의 이 종업원을 크게 공장, 본사 또 이렇게 둘로 구분해가지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문제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제조원가,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관련된 급여를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요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